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들여다보는 로투데이 스페셜 조현경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 세계 이목이 계속해서 판문점에 쏠리고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판문점 선언의 법적 효력과 쟁점, 향후 과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가 심층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효과와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먼저 판문점 선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 시대의 개막을 천명하고 네. 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 관계를 선언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내용이 있는데요.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한다. 이런 내용인데 특히 이 내용 중에 이제 14선언 합의 사업 적극 추진한다. 철도 도로 연결을 하고 현대화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다. 그리고 전쟁 위험 해소를 한다. 이런 노력. 그다음에 남과 북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해서 적극 협력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이제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직통 전화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평양에서 추가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든가 이런 후속 조치 등이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현 수준에서 담을 수 있는 거는 다 담은 것 같은데 이 판문점 선언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원래 국제협약이나 조약 같은 거는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다만 헌법에서는 국민의 생활, 생명 안전, 그리고 국가 재정이나 예산 등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별도의 나라로 우리나라 헌법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간의 협약이나 조약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법률이 좀 독특합니다. 남한하고 북한의 관계를 정의하는데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거래를 하면 이것은 국가 간 거래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거래로 봅니다. 그러면서 남북이 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에 이 헌법과 비슷한 조항을 두는데요. 대통령이 합의서를 비준하고 체결 비준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심의를 또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국회는 이런 경우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서,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있는 남북 합의서 체결의 경우에는 국회 체결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는 한 거가 맞는 거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 일 중에 재정적 부담이 들어가는 거나 예산상의 문제가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체결 비준은 대통령이 한다 하더라도 비준 동의권이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거 사례에 비추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일찌감치 정상회담 합의에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고요. 별도로 정상회담 설명 자료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14 공동성명 이런 거에 일종의 좀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준 동의를 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제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 사항을 제도화하겠다 이런 겁니다. 과거에 60 공동선언 2000년 그리고 2007년에 14 선언의 경우에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고 그 뒤에 그 효력이 남북관계가 악화되거나 이러면서 그 뒤에 효력이 없이 흐지부지 되거나 한 것이 비준 동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번에는 비준 동의를 통해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의지는 확고한 것 같은데 각 당 반응이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여당은 당연히 찬성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야당 중에 정의당, 평화당 이런 곳은 당연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입장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만약에 표결에 들어가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숫자로만 따지면 통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회 비준의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요. 민주당, 그다음에 평화당, 정의당 의원에다가 바른미래당 소속 중에 비례대표 3인
그다음에 뭐 무소속, 민중당 뭐 이렇게 합하면 한 148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통과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계산상으로는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뭐 상징성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좀 이렇게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이게 법률적으로 숫자가 되는 거하고 정치적인 계산이 크게 차이가 있어서 법률가들로서는 가끔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숫자가 되니까 통과시킨다고 할 때에 통과시키는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통과가 국회에 가면 될 것인데 굳이 반대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쌍방이 다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뭐 결국 타협에 의해서 해결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원론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방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 한국당의 입장이 조금 바뀔 것 같긴 한데 뭐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신세아 기자가 토론회를 참관했습니다.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오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단 판문점 선언의 대체로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남북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남북 간 합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포함된 선례가 없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내용이 남북 정상회담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저는 남북 관계의 중요한 진전이고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약속과 일정이 없는 정치쇼 등의 평가에 대해선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폐기는 북의 일방적인 행동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상대가 있는 행동이다. 핵폐기는 이에 따른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들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비핵화는 협상 과정 자체인데 그 과정이 확정 안 됐다고 비핵화 추진 선언을 정치쇼라고 폄하하는 건 무책임한 막가파식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즉, 북에 무조건 먼저 핵폐기를 선언하라는 주장은 남북 관계를 다시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에 다름 아닌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남아있는 선택이라는 게 군사적 대립과 대립의 고조와 전쟁 위기라는 결과만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 판문점 선언에 대한 후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남북 사이에 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향후 과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집니다.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 비핵화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북미 정상의 통큰 합의와 결단, 이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의미가 그거는 지금까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승인이 될 수 있거든요. 북한이 겉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며 뒤로 핵물질과 핵탄두를 일부 은닉할 가능성에 대해선 대체로 낮게 봤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군사적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핵무기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효과가 존재한다. 비밀리에 핵물질이나 핵탄두를 보유해도 한미일이 이를 모르면 억제력으로서의 핵의 역할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핵을 몰래 가지고 있어봐야 얻을 건 없고 나중에 드러나면 김정은 정권의 치명적 타격이 될 일을 북한이 할 리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가진 가난한 국가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핵을 포기하고 신흥경제개발도상국으로 살 것인지 이런 어떤 선택적 기로에서 결국 후자를 선택. 참가자들은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정부나 국가, 일방 주도가 아닌 민과관 두 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위한 발판은 마련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이어서 열리게 될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를 바탕으로 북한도 법치주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도 사랑에 기반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이진성 헌재소장의 이화여대 로스쿨 특강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국정농단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형기를 다 채우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구치소를 떠나며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는 선문담을 남겼다고 합니다. 현장 기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화여대 로스쿨 법학관에선 조금 많이 특별한 강연이 열렸다고 합니다. 바로 현역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강연자로 나선 건데요. 현역 헌법재판소장의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조현경 기자가 강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화여대 로스쿨 법학관에 오늘은 좀 특별한 강사가 강단에 섰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소장은 자신의 아내도 이대를 나왔다며 한 편의 시를 학생들에게 낭독하게 하는 걸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한자가 있는데 괜찮겠어. 조선 속독부가 있을 때 청계천변 식전 균일상 밥집 문턱에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서 있었다. 화면 가득 걸려있는 시는 지금은 작고한 고 김종삼 시인의 장편 2라는 시입니다. 이진성 헌재소장이 자신의 취임식에서도 직접 낭독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종삼 시인이라고 돌아가신 시인이 계신데 제가 여러분께도 한번 이 시를 우선 들려드리고. 딱딱한 법전과 시. 이진성 소장은 시를 들려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를 보면 거지소녀 부녀의 남루함과 주인 영감의 횡포, 가족, 사랑 같은 단어들이 떠오른다. 지위라든지 행색이라든지 지식의 정도,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사전에 재단하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시라는 것이 이진성 헌재소장의 말입니다. 예비 법률가로서 선입견과 예단을 경계하라는 취지입니다. 처음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거나 미리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말라는 확증 편향을 경계하라는 이진성 헌재소장의 말. 법조인으로서 능력이 아닌 자세를 말하는 이진성 소장의 강연에 학생들이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200여 명이 모인 강의실이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합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기보다는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 귀를 열고 경청을 해서 확증 편향을 상당히 경계해야 되고, 그것은 재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의 업무들을 많이 하실 텐데 변호사는 더욱더 그렇다. 법원 재판은 효력이 당사자 개인에게 국한되지만 헌법재판은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에 효력을 미친다. 담담하지만 헌재의 역할과 중요성, 헌재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나는 이진성 헌재소장의 말입니다. 지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뒤 소수 의견을 많이 내 헌재의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진성 헌재소장. 이진성 헌재소장은 소수 의견의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수 의견이라는 것은 어느 날은 소수 의견이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사회 환경이 바뀌다 보면 그 다수 의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것이 법정 의견이 되지 못하더라도 소수자들에 대해서 위로를 건네서 우리가 사회가 갈등을 조정해서 사회 평화로 가는 길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이진성 헌재소장은 또 오늘 강연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현 단계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바탕으로 군주국가와 비슷한 형태의 북한에도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이진성 헌재소장의 평가입니다. 북한이 군주국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나라인 셈이죠. 자기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 1시간 10분 남짓한 강연. 이진성 헌재소장의 강연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정의와 평등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출발선을 앞당겨 결승선에 좀 더 가깝게 하는 것. 이것이 이진성 헌재소장이 말하는 평등과 정의입니다. 미래의 예비 법조인들을 앞에 두고 김종삼 시인의 시를 인용하며 정의와 평등을 얘기한 이진성 헌재소장. 이진성 헌재소장은 제가 아까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의도 인간의 사랑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말로 뜨거웠던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1년 6개월의 형기를 다 채우고 오늘 새벽 만기 출소했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호성 전 비서관은 감옥이 저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다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장한지 기자가 서울 남부구치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오늘 새벽 5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국정농단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만기 출소하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운집한 기자들을 보고 일순 크게 놀란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을 되찾은 정호성 전 비서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깊은 한숨부터 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무덤덤한 표정으로 여러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점이 많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만감이 교차한 듯 1년 6개월간 있었던 서울 남부구치소를 고개를 돌려 힐끗 다시 한번 보더니 감옥이 저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다는 뜻모를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얘기로 넘어가자 정 전 비서관은 누군가로부터 제지를 받았고 이후 더 이상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4년 선고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치소 면회 찾아가실 거세요?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을 관리하는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지낸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드레스된 연설문 등 청와대 비밀문건 47건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6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년여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모두 등을 돌리며 돌아서는 동안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호위무사를 자처했습니다. 특히 2017년 9월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 심적 고통을 감내할 수 없어 증언을 일절 거부한다며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입을 닫았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당시 발언 도중 목이 맨 듯 수차례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도 이날은 굳은 표정으로 눈을 떼지 않고 정 전 비서관을 지켜봤습니다. 대법원은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14건의 문서를 유죄로 판단해 지난달 26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 만기 출소하는 정 전 비서관은 후련한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이렇게. 오늘은 일단 구치소를 떠나지만 정 전 비서관의 법적 실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상납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1년 6개월의 구치소 생활과 만기 출소, 그 끝에 감옥이 저 구치소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다는 선문답을 남긴 정호성 전 비서관.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상납 재판 결과에 따라 구치소 아니냐 바뀌냐 정 전 비서관의 거취와 경계는 다시 한번 갈리게 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가 경찰의 폭행 피의자 신문으로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벌 사주 일가의 갑질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재판은 계속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MBC 장악 혐의 첫 공판이 이번 주에 열렸습니다. 원 전 원장 혐의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슈플러스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내일 경찰에 소환됩니다. 이슈플러스 한진 조양호 회장 일가 얘기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조현민 전무가 내일 소환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네, 경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해서 형법상 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를 우선 적용했는데요. 네. 물벼락을 맞게 한 건 폭행,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광고 회의를 중단시킨 건 이제 광고 대행사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는 네. 이제 경찰의 설명입니다. 네. 관련해서 경찰은 조 전 전무가 물컵을 던졌고 안경을 닦을 정도로 매실 음료를 맞았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네. 이 경우 물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면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서 폭행한 것이 돼서 특수 폭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특수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고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물컵을 던진 게 아니라 밀쳤다, 사람이 없는 곳에 유리잔을 던졌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 한진 총수 일가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혼 소송 벌이고 있다면서요?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은요,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동창과 결혼해서 슬하에 쌍둥이를 두고 있습니다. 네.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이 결혼 8년 만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남편은 이혼 시 재산 분할부터 위자료 양육비 등 이제 돈 문제부터요, 자녀들 친권과 양육권까지 다 다투겠다는 취지로 소장을 냈습니다. 네. 가정법원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피고 조현아 씨를 상대로 이혼소를 제기한 사실은 있습니다. 모든 쟁점이 다 다투고 있다.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양육자 지정 등이 모두 다 쟁점이라는 것까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서 답변서 등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진 총수 일가 밀수 조사는 어떻게 되고 가고 있나요? 뭐 증거 인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네, 한진 총수 조양호 회장이 네. 증거 인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요. 네. 조 회장 자택 앞에서 파쇄된 문서가 가득 담긴 50리터짜리 반투명 비닐봉지가 발견됐다고 하는 건데요. 네. 파쇄된 문서 내용들이 손으로 쓴 메모,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명함, 네. 통장, 귀금속 품질 보증서 등이라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명품 등 밀수와 관세 포탈 의혹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에 나선 거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네. 이제 자택 앞에서 발견된 파쇄 문서에 대해서 조양호 회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조양호 회장 부인이죠.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갑질, 이거는 뭐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호텔 공사장 갑질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네. 그야말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미 폭행과 모욕 혐의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피해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에서 일부 피해자로부터 1차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 의혹들에 대해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인데요. 네. 관련해서 이제 운전사에 대한 폭행을 하는 갑질 의혹에 대해서 이제 이명희 이사장이 거액의 보상금을 미끼로 이제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나와서 한진 사주 일가들이 이래저래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뭐 대한항공 노조도 사주 일가 비리와 전횡에 대해서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지난 27일 대한항공 노조 3곳이요. 네. 조양호 일과 퇴진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그동안 오직 사주 주머니만 채우는 곳간에 지나지 않았다. 네. 직원은 그곳을 채우기 위한 머슴에 불과했다는 반성이 쏟아졌습니다. 네. 다만 일각에선 남북 정상회담 날 이 날짜를 잡은 데 대해서 뭔가 하긴 해야겠고, 그리고 네. 사주 일가에 찍히긴 싫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네. 관련해서 대한항공 직원연대는요, 지난주에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 촉구 촛불 집회라는 이름의 이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네. 조만간 집회를 열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사주 일가의 이런 전횡이나 농단 같은 거를 뭐 좀 제도적으로 견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는 건가요? 네, 사주 일가를 퇴진시키려면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데요. 네. 사실상 사주 일가가 임명한 이사회에 이런 역할을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이른바 소액주주들이 표를 몰아주는 집중투표제랑 네. 이제 사주가 선임한 이사회에서가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도 도입 등인데요. 네. 상법을 개정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도를 도입하면 네. 사주 일가의 전횡과 비리를 어느 정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된다는 것이 이제 도입 찬성 쪽의 주장이고요. 네. 재계는 경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뭐 무슨 갑질 사태가 터지면은 실컷 욕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뭔가 갑질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MBC 장악과 좌파 연예인 퇴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첫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끝을 모르고 계속되는 원전 원장 재판. 오늘 신세아 기자와 이슈플러스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MBC 장악 좌파 연예인 퇴출, 이 원전 원장 공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재철 전 MBC 사장 등과 공모를 해서 PD수첩 PD 그리고 정권 비판적인 기자와 PD들에 대한 인사상, 직무상 불이익을 주고 김미화, 김여진 씨 등 이 특정 연예인들을 MBC 프로그램에서 퇴출하도록 했다는 혐의인데요. 네,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의 재판입니다. 네, 오늘 첫 공판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이제 원전 원장은 먼저 눈에 띄게 머리칼이 휘어지고 수척해진 얼굴로 오늘 공판에 나왔는데요. 네. 검찰은 먼저 원전 원장이 직위를 이용해서 종북 좌파 내지 좌편향으로 낙인이 찍힌 방송 제작진들과 진행자 그리고 이 출연자 등에 대한 퇴출을 유도해서 권한을 남용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 원전 원장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 공소장에 기재된 방송 개입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예. 그 외엔 또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 네, 오늘 재판에서는 원전 원장 시절 이 국익정보국 언론팀에서 MBC를 담당했던 보통 이 IO라고 불리는데요. 이 정보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보관은 오늘 증인신문에서 정보 수집 지시가 내려오면 일선 IO들이 현장에서 자료 등을 수집하고 첩보 보고를 작성해 7국으로 보낸다고 밝혔는데요. 윗선 지시 없이 한 적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보관은 원전 원장 취임 이후에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연예계 특정 인물의 퇴출을 압박하는 지시가 수시로 내려왔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MBC 장악 원전 원장 재판 이제 시작인데 원전 원장 다른 재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국정원 댓글 여론 조작 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죠. 네, 지난달 19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과 부당선거 개입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판단을 해서 징역 4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상고심, 파기환송,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대법원 재상고심 5년 동안 5차례에 걸친 지난한 재판이었습니다. 네, 원전 원장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지난할 것 같은데 원전 원장 재판 이게 또 끝이 아니죠? 네, 이 국정원 댓글 사건 확정 판결 외에도 별건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만 3건이나 됩니다. 일단 오늘 첫 공판이 열렸던 이 MBC 장악 직권남용 재판이 있고요. 또 민간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에 이 국정원 예산 65억 원을 쏟아부은 국고손실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65억 원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서는 해당 금액만큼 이 원전 원장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동결된 상태인데요. 재판에서 지게 된다면 이 동결된 원전 원장 재산은 추징이 돼서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뭐 권력은 이미 잃은 지 오래고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명예도 재산도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재판 이야기 계속했지만 이외에 또 다른 재판이 있죠. 네, 원전 원장은 이 박승훈 전 보훈처장과 공모를 해서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라는 민간단체로 위장한 사실상 이 국정원 하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지지 공작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 국발력 관련을 해서도 국정원 예산 55억 원을 부당 지원한 국고손실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재산이 동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 초과인 것 같은데 뭐 이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네, 위에 언급된 재판들은 이미 기소가 돼서 공판이 시작된 재판들이고요. 검찰에 기소되긴 했지만 아직 공판이 시작되지 않은 재판도 2건이 더 있습니다.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 정치 공작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MB 상담 뇌물 이 혐의 재판이 그 2개인데요. 모두 지난달에 추가 기소된 사안들로 곧 정식 공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또 아직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어도 검찰이 수사 중인 것들도 있죠. 네,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여러 건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을 해서 여론조사에 사용하게 한 거라든지 또 국정원 예산 약 20억 원 횡령, 고급 호텔 스위트룸 안가 조성 혐의 등 이렇게 별건으로 진행되는 수사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모두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원전 원장을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좀 재판이 원 없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다 뿌린 게 있으니까 돌아오는 것들이겠지만 원전 원장 입장에서는 뭐 그야말로 앞으로 고난의 행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무고를 당했다며 다른 사람을 무고한 이른바 무고죄의 무고, 가중 처벌할 수 있을까요?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해도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티머니 카드. 선불식 카드라는 이유로 습득한 사람은 아무나 쓸 수 있어서 환불은 불가하다는 건데요. 시민단체가 낸 부당행위 중단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입니다.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자신은 뺑소니를 한 적이 없다며 피해 여성을 무고죄로 역고소했습니다. 이른바 무고죄의 무고 재판인데 특가법상 무고죄를 적용해야 하는지 일반 형법상 무고죄를 적용해야 하는지 등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오늘 이를 정리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2016년 5월 25살 도모 씨는 자신의 차로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뺑소니 혐의로 기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입니다. 도 씨는 그러나 자신은 뺑소니를 한 적이 없는데 무고를 당했다며 피해 여성을 특가법상 무고죄로 역고소합니다. 하지만 무고를 한 사람은 피해 여성이 아니라 도 씨였습니다. 일단 무고는 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가법상 무고는 특가법상 범죄 혐의에 대해 무고를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상 일반 무고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인 반면 특가법상 무고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특가법상 범죄는 통상 형량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고도 엄히 처벌하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특가법에 정작 따로 무고죄가 적시돼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특가법상 무고죄에 대한 역무고의 경우 특가법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일반 형법상 무고로 처벌해야 하는지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검찰은 일단 특가법상 무고 혐의로 도 씨를 기소했습니다. 특가법상 범죄인 도주치상을 무고했다고 무고한 만큼 특가법상 무고에 해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재판은 도 씨의 고소를 특가법상 무고로 봐야 하는지 일반 형법상 무고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 2심 법원은 특가법상 무고 여부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고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그러나 도 씨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상 무고가 아닌 일반 형법상 무고 유죄로 형량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지금 형법상 무고죄는 법정형이 그 이하에 해당되는데 이제 특가법상 무고죄는 그 자체가 상당히 가중된 처벌에 해당되는 거죠. 대법원이 특가법상 무고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앞으로 특가법상에 적시돼 있지 않은 혐의의 무고나 무고 자체의 무고에 대해선 일반 형법 무고죄에 준해 처벌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선불식 전자카드, 티머니 카드 얘기인데요. 이 티머니 카드는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해도 분실 신고를 할 수 없고 환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이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패소했고 오늘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로투데이 심층 리포트 김정래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티머니 카드 소송 핵심 쟁점은 티머니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이미 저장된 금액과 카드값은 지급받을 수 없다는 티머니 카드 약관 조항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해당 약관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약관이라며 지난 2015년 12월 한국 스마트카드를 상대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중지 소송을 냈습니다. 소비자들이 응당 돌려받아야 할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부당한 약관이라는 것이 소비자연맹의 주장입니다. 한국 스마트카드는 그러나 티머니 카드가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달리 무기명 카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환불은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분실했을 경우 습득한 사람 누구나 쓸 수 있어 환불까지 해주게 되면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한국 스마트카드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가 판결 근거로 삼은 건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해당 단서 조항은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티머니 카드는 손해배상 예외 사항인 선불 전자 지급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한국소비자연맹은 티머니 카드의 기명성을 집중 강조했습니다. 소득공제 등을 받기 위해 티머니 카드 사용자가 이름 등 개인정보와 카드 번호를 한국 스마트카드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분실 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 권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한국 스마트카드는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해당 조항이 기명, 무기명으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선불 결제 카드의 손해배상 책임을 예외로 두는 만큼 한국소비자연맹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 2일 이 같은 주장을 종합한 최종 준비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항소심 재판부도 전자금융거래법 해당 조항을 근거로 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헌재의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지난 2일 마지막으로 제출한 준비 서면의 증거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만큼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머니 카드 잔액 환급 불가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건 최대집 의사협회 집행부가 공식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집단 진료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건데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유정은 변호사의 뉴스와 법,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건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문재인 케어 얘기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최대장 의협회장이 오늘 공식적으로 취임을 했죠? 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이끄는 새 집행부는 오늘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대응 실무협의체 대표단을 인준하였습니다. 네. 앞서 지난주에 최 회장은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하였는데 네.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을 네.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투쟁 역량을 모으기 위한 본격 내부 정비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병원에 가면 진료를 볼 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급여 항목과 그렇지 네. 않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네. 이렇게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을 급여화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네. 그럼 비급여에서 급여 항목으로 바뀌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우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료에 필요한 항목인 선택진료라든지 MRI 그리고 초음파 치료 재료 등은 급여하고 이 치료 목적과 무관한 단순한 미용이나 성형 그리고 영양제 그리고 도수치료나 라식치료 등은 비급여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돈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과 부분 비급여는 2017년 기준 7조 3천억 원 가량인데 네. 이 중 5조 7천억 원은 급여화하고 네. 1조 6천억 원 가량은 그대로 비급여로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재정 파탄 우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보건복지부는 우선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네. 또 보장률도 OECD 평균 보장률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의료 소비자나 환자 입장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아무래도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건강보험 네. 대상 항목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이 줄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아무래도 재정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소 이 국민건강보험료는 인상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의협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나 명분도 그럼 돈 때문인 건가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정부가 제시한 재정 조달 방식이 미흡하고 또 우선적으로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절한 수가 보장이 필요하며 신의료 기술 및 의료 발전이 위축될 수 있고 또 현재도 이 3차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한데 이것을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이러한 환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가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해서 우선 집단 휴진은 보류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우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그리고 보건복지부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 입장도 강경하고 또 이 의사협회 입장도 강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집단 휴진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집단 휴진, 진료 거부 이런 거는 뭐 의사들이 결정만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노동자들 불법 파업 이런 것처럼 뭐 불법성이나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우선 여러 가지 법적 제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을 함으로써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 초래할 수 있을 우려가 있을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진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의료기관이나 어떤 대학에 소속된 의사가 집단 휴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사업자 단체가 그 소속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을 할 것을 강요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튀는 발언을 좀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여러 가지 튀는 발언을 해서 이게 이슈가 됐는데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격한 발언을 한 바가 있고 또 판문점 선언은 쓰레기다 등의 격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아무튼 강력하게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일 먹고 살만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인데 아무래도 뭐 국민을 좀 최우선으로 놓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설립 이후 쭉 적자를 내다가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회계상 조단위 이익을 낸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인데요.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법,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앞두고 갑자기 적자에서 흑자로, 조단위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된 이후로 매년 큰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단숨에 1조 9천억 원의 흑자 전환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상장되는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장부상 2,9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로 다시 평가되면서 4조 8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가 평가됐는데요. 이처럼 2015년에 갑자기 회계 기준이 시장가액으로 바뀌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흑자로 전환되게 된 것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으로 큰 이익을 냈고 기존 손실을 상기하고도 남는 이익으로 회계상 흑자 전환을 하는 마법 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900억 원짜리 회사가 갑자기 4조 8천억 원짜리 회사로 바뀌었다는 건데 금감원은 이게 분식회계라는 거죠? 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시장가액으로 평가하기 위해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회계 처리한 것이 분식회계라는 입장입니다. 예,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당분간 수익을 낼 수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를 부풀리고 이를 투자이익으로 장부에 반영해서 회계적으로만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로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감리도 통과했고 회계 기준도 따랐다라는 입장인데요. 법과 규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삼성이 크게 무리를 한 셈인데 그 배경과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분식회계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의혹이 아주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는 제일모직이었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제일모직의 가치도 동반 상승하는 수혜를 입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하는데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결국은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한 삼성전자의 그런 지배력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분식회계로 최종 판명이 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예, 금감원과 검찰의 조사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분식회계인지 뭐 정당한 회계 처리인지 진실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AI 변호사.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현재화된 미래, 법률 리걸과 기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 리걸테크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로 인사이드입니다. 네, 인공지능 컴퓨터 AI가 세계 바둑 1위, 이세돌 구단도 이기는데 변호사 업무를 못할 건 또 뭐냐? 뜻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허무맹랑한 소리 같기도 한데요.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뭐 열렸다는 국회 토론회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토론의 제목은 리걸테크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인데요. 네. 리걸테크는 이제 법의 리걸과 기술의 테크 합성어입니다. 네. 오늘 토론의 문제의식과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법률 시장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리걸과 테크놀로지 어떤 결합이 하나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회 이걸 뒷받침할 또 제도적으로나 또는 뭐 법률적으로 리걸 테크, 그래도 뭐 일반인들한테는 아직 많이 생소한 단어인데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걸테크는요. 네. 법률의 리걸과 기술의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신조어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리걸테크 현황은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판례와 법령, 논문 등을 포함한 법률 검색, 온라인을 통한 전문 변호사 검색과 연결, 소송과 관련된 전자증거 수집, 판결을 예측하고 법안 통과를 기획하거나 승소 전략 등을 세우는 법률 자문 정도로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얘기를 듣고 보니까 특히 전자증거 수집이나 법률 자문 뭐 이런 거는 변호사들 고유한 전문 영역 아닌가요? 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도요. 네. 리걸테크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네. 위기는 변호사 고유 영역이 궁극적으로 AI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고요. 네. 그리고 2016년 발간된 UN 미래보고서 2045에서는 네. 30년 후 AI에 대체될 위험성이 큰 직업 중 하나로 변호사를 상위권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AI에 기반한 리걸테크 시장을 선점을 하게 되면 결국 새로운 법률 시장을 개척해서 선도하는 기회의 땅을 갖게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3월 말 이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요. 네. 최초로 AI 변호사를 들였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미 재작년부터 세계 최초로 AI 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도입 이후 변호사들의 법률 판례 검색 시간이 20%가량 줄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자 네. 이미 대다수 로펌에서 AI 변호사를 실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시장 규모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네, 해외에서는 이미 법률 서면 작성 업체, 법률 분석 시스템, 법원 및 판사 성향 분석 등 리걸테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네. 리걸테크 해외 스타트업 투자가 2016년 기준 2억 9,200만 달러로 2011년과 비교를 해서 불과 5년 만에 3배가량 증가하는 듯 급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신지용 법무부 검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뭐 인공지능 변호사 등 주민정보 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사실 이 리걸테크 산업이 영미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말들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상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AI 변호사가 아직은 네. 판례, 문헌 등 단순한 검색기 수준이고요. 네. 인간 변호사들의 비서 역할 정도라는 이제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데요. 네. 이 한계를 하루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또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네. 오병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다음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겠죠. 그래서 그 플랫폼에 접속해서 가장 최적의 변호사도 고르고 내가 어느 정도의 법적 추론에 따른 예상도 하고 가능하겠죠. 아마 이 플랫폼을 갖게 되면 지금까지는 변호사 시장의 플랫폼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리걸테크는 국민들의 법률 소비 측면에서도 유용한데요. 네.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고요. 또 변호사 수입료 등 경제적인 면에서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네. 또 법률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는 등 장점이 많습니다. 네. 김지훈 박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국민의 권익신장의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AI가 등장했을 때 대체해 줬으면 좋겠다. 희망하는 직군이 뭐냐? 아주 상위 클래스의 변호사 직군.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뭐 좋은 거라고 하니까 잘 도입돼서 잘 활용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황당하고 난해한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 준비한 용어는 보장구입니다. 뜻을 알고 나면 너무 쉽고 간단해 황당하고 화가 나기까지 한 난해한 법전 용어, 보장구 보시겠습니다. 저희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진행하면서 정말 이런 말들은 도대체 처음에 누가 어떤 경위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단어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단어입니다. 보장구라는 단어인데 뜻을 알게 되면 어이가 없어지는 단어 보장구. 조현경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장애인 용품 매장입니다. 간단하게는 목발부터 중증 장애인용 척추지지대, 지체 장애인에게는 제2의 발이나 마찬가지인 휠체어까지 여러 종류의 장애인 용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용품점을 찾은 시민에게 보장구가 무슨 뜻인지 들어보기는 들어봤는지 물어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긴데요. 네. 장애인 용품점을 이용하는 시민조차 모르는 단어 보장구. 하지만 낯설고 이 이질적인 단어가 여전히 우리 법전엔 살아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65조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및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화라고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쓰는 뜻의 의지가 아닌 의족이나 의수의 뜻을 가진 일본식 한자어 의지와 함께 적혀있는 낯선 단어 보장구. 이 보장구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설명 안 해주면 모르죠. 보장구는 한자로는 도울보, 꾸밀장, 갖출 구자를 씁니다. 장은 장치할 때 장이고 구는 도구할 때 구입니다. 장애인의 신체 결함과 불편 해소, 편의 증진을 돕는 장치나 기구, 그냥 보조기구라는 뜻입니다. 이 쉬운 말을 한자를 알아도 금방 이해가 어려운 보장구라는 낯선 말로 법전에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너무 단어가 어려워서 굳이 이런 말 써야 하나 싶어요. 법전에만 입는 보장구라는 이런 낯선 단어를 쓰는 직업군이 또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지금도 처방전 등에 여전히 보장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용품점 업주도 도대체 왜 그런 말을 계속 쓰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한자어거든요, 보장구가. 이런 말을 꼭 써야 될까? 쉬운 말로 했으면 또 일반적으로도 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법조인과 의사들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쓰는 단어 보장구. 하지만 정작 장애인 보조기구를 생산하는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도 지금은 보장구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이 거의 안 쓰는데 또 보장구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걸 포괄할 수 있는 단어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명색이 장애인을 위한 법률이라면서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들에게도 낯설고 알 수 없는 단어 보장구. 이 보장구라는 용어를 법전에 그대로 두고 써야 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어렵고 불친절한 법률 용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조현경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